자, 이번에는 6번째 과제입니다. 수정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수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건축정비설비기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또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 서적에서는 뭐 수정 방식과 관련해서 뭐 아주 기본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해 보시면 뭐 기본적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 일반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선 수정 받았을 때, 2회선 수정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경제성과 함께 이제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전과 협의해서 업무 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교재에는 뭐 기본적인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엔지니어링을 할 때 검토해야 되는 어떤 그 한전의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술사 답안지에도 일반적인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개념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회선 수전 방식, 2회선 수전 방식,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써줘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뭐 기술적 검토 사항이라든지 뭐 기술 동향이라든지 현장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답안지에 기술하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법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현장 적용 뭐 사례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서 좀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수전 방식에 보시면 제가 그러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개요 부분에는요, 일반적인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중점적인 사항도 여기에 좀 언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거고, 또 채점위원들이 봤을 때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개요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전 방식은 1회선 수전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용가 측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한전은 상용 공급 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 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예비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요, 1회선 수전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회선 수전 방식, 즉 예비선, 예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예비선으로 이렇게 그 인임을 받게 되면요, 이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전에 기본 공급 약관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우리가 그 공사비를 추가를 해줘야 되고, 공사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예비 전력에 대한 부분은 평상시에 전기를 쓰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발생되는 기본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고, 또 수용가에서 요구하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만큼의 이런 그 정정과 관련된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느냐, 이것과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용가 2차 측에 뭐 CTTS라든지, 이건 ATS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뭐 STS라든지 이런 것들과 UPS 비상용 발전기들을 적정하게 혼용을 해서 경제적이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개요 부분, 서론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수전 방식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 약관에 있는 조항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설계를 할 때 이걸 먼저 검토를 한 후에 한전을 답사하고 부지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발주처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이 수용가는 1회선 수전으로 갈 것이냐, 2회선 수전 방식으로 갈 것이냐,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은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전 종합청사에 아마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1회선으로 갈 거냐, 2회선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부분마저도 실제적으로는 특수한 어떤 그런 그 수용가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1회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이 63조, 그 다음에 87조, 93조 조항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회선 수전으로 받기보다는
뭐 어떤 그런 비상전원에 대한 어떤 대책들, 뭐 UPS라든지 뭐 비상용 발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예비 전원으로 절체할 때 정전 없이 절체가 되는 CTTS라든지 STS라든지 이런 절한 스위치를 적용해서 시스템을 보강하는 쪽으로 주로 많이 그 설계를 하고 있고요. 2회선을 수전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규정 때문에 우리가 거의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사 답안지를 쓰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뭐 기술 기준이나 내성 규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되면 부담만 커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점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예비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비력은요, 갑과 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갑이란 뭐냐면 어떤 그 구간 안에 전력을 공급받을 때 하나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도시가 이제 굉장히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도시는요, 하나의 도시 안에 변전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전소에서 웬만한 구역에는 전력을 다 공급해 주고요. 도시가 이제 커지게 되면 2개나 3개나 4개 정도로 분할하겠죠. 그래서 A, B, C, D라고 하면 A 구역에는 A 변전소가, B 구역에는 당연히 B 변전소, C 변전소, D 변전소가 이렇게 담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회선으로 수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변전소에서 A 변전소에서 2회선을 수전받는 방식이에요. 이게 예비전력 갑입니다. 예비전력도 상용전력과 동일한 변전소에서 상용전력을 공급해주는 동일한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을 예비전력 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다른 변전소에서 수전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떠한 한 구간 안에 A라는 변전소가 있는데, 이 A 변전소에서 여기에 수용가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배전 방식이 뭐 루프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배전선로가 돌아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예비 전력 갑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A 변전소가 사고가 나게 되면 정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2회선으로 수전을 받더라도 정전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이 인근에 B라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B라는 변전소에서 이 선로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공급되는 이런 예비 전력을 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 구역은 A라는 변전소에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선로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포설 구간이 뭐 10km가 될 수도 있고요. 뭐 20km 구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끌고 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그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예비전력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고요. 다른 변전소 2회선 수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변전소 2회선 수전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 변전소 2개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이러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변전소 2회선 수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호라는 건 이걸 의미합니다. 다른 변전소 2회선 수전이라고 하더라도 공급 전압이 22,900kV 이하로 상용 전력과 예비 전력의 전압이 같은 경우에는 예비 전력 갑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 자, 왜 이렇게 예비 전력 갑과 을로 나눠놨냐면 예비 전력 갑과 을은요, 전기 기본 요금에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기본 요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택시를 타면 거리 요금이 있고 기본 요금이 있잖아요. 기본 요금은 뭐냐면 거리를 얼마를 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내줘야 되는 요금이에요. 3,000원이라고 하면, 기본 요금이 3,000원이라고 하면 1km를 가든 10km를 가든 100km를 가든 3,000원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거리 요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든 안 하든 1년 365일 내내 발생되는 요금이 기본 요금이다. 예비 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기본 요금을 내줘야 됩니다. 왜? 예비 전력이라는 건 어떤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없이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항상 그만큼의 전력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는 거고요. 예비 전력 갑과 을에는요, 기본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 전력 을이 기본 요금이 더 비싸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요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예비 전력 갑에 있어서는요, 상용 기본 요금의 5%, 기본 요금이 뭐 매달 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에 5%를 내는 거고요. 예비 전력 을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2배인 10%를 추가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회선 수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비 전력 갑이든 을이든 간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전기요금이고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공사 금액도 비싸져요. 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87조에 보면 예비 공급 설비의 시설 부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은 수전 설비의 그 용량에 따라서 킬로와트당 얼마씩 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변전소에서 그 용량을 확보해줘야 되겠죠. 변전설비 용량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배전선로에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른 공사 비용,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설 분담금이라는 게 용량에 비례해서 용량 킬로와트당 얼마에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공사비라고 해서 이렇게 배전선로가 깔려 있는데, 이 기존의 배전선로가 깔려 있는 데서 가까운 인근에 수용가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분기해 나가면 되니까 거리 공사 비용이 많이 안 나가는데, 이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배전선로에서 뭐 1km, 2km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선로를 더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 공사에 따른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시설 분담금이라고 하고요. 예비 전력을 공급받았을 때 이 시설 부담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상용 전력이 아닌 예비 전력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커지는 거고요. 특히나 동일 변전소에서 받을 때는 거리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상용이나 예비나 거기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추가가 안 되지만, 다른 변전소에서 수전을 받을 경우에 이 포설거리가 이 도시의 구획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잖아요. 수 킬로미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m당 10,000원이라고 하면 1km만 끌고 와도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뭐 이게 10km면 뭐 1억이 되는 거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 부분이 그 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추가되는 거리 곱하기 뭐 킬로미터당 단가를 곱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줘야 되니까, 다른 변전소 이회선 수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시설 부담금에서 여기 보시면 기본시설 부담금과 거리시설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비 전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거리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0m, 그러니까 그 가공일 경우에 200m 이내에, 배전선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주지만 200m를 벗어나게 되면 1m당 얼마씩 단가를 곱해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도 50m를 기본 거리로 하는데, 이 50m를 초과하게 되면 1m당 정해져 있는 단가를 곱해서 비용을 추가로 이제 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수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고압 또는 특고압에 있어서는 신증설 계약 전력의 1kW당 가공으로 우리가 인입을 받을 때는 17,000원, 그 다음에 지중으로 받을 때는 35,000원이라는 비용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00kg 수전을 받는다고 하면 3억 5천에 대한 비용을, 3억 5천인가요? 뭐 3,500만 원에 대한 이 기본 시설 부담금을 내줘야 됩니다. 수전 용량 대비해서. 그 다음에 거리 공사비, 인입 거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가공일 경우에 200m가 기본 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일 경우에 50m가 기본 거리인데, 그 거리를 넘어갔을 때 가공일 경우에는 1m당 얼마입니까? 이게 10만 원인 것 같아요. 10,000원. 10,000원이고 지중일 경우에는 1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m에 11만 원이라고 하면 1km 떨어지게 되면 1억 1,000이고요. 10km 가게 되면 11억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11억을 투자할 바에는 10km 끌고 와서 11억 투자해서 다른 변전소 2회선 수준할 바에는 그걸 가지고 UPS 설비를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회선 수전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는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들을요, 정리를 해서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고, 요 거리 단가표 같은 경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신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외우셔서 뭐 계산한 사례를 이렇게 적어서 이제 답안지 써주시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엔지니어들이 가장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전 방식에 대한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거고요. 각 수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신뢰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회선 수전 방식. 1회선 수전 방식은요, 그냥 단독으로 수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싼 대신에 이 회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전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이다. 당연하겠죠. 밑에 있는 방식보다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 배전선로 사고 시
정전, 복구 시간과 동일하게 정전이 발생이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세 번째, 인근 수용과 사고로 인한 고장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차단기가 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고가 안 났는데 인근 수용가의 사고로 인해서 나까지 정전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밑에 있는 루프 방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1회선 수전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약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계통 상용 예비선 수전 방식, 그다음에 밑에 있는 다른 계통 상용 예비선 수전 방식에 대한 차이점은 뭔지 아시겠죠? 동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전소에서 이렇게 수전 방식만 배전선로만 따로 이제 들어온 것이지 변전소는 같은 계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신뢰성은 다른 계통 2회선 수전 방식보다는 떨어지지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 예비 선로에 대한 부분을 1m당 지중일 경우에는 11만 원을 내게끔 돼 있으니까 변전소와 변전소가 1km 간격으로 설치가 되진 않겠죠. 통상 10에서 한 20km는 최소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km를 끌고 온다라고 하면 내가 거리 공사 비용만 1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아까 기본 요금 10%가 추가가 되는 거죠.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내가 1년 내내 계속 이 시설을 폐기하기 전까지 계속 내야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른 차이점을 가지지만 신뢰성은 다른 변전소 2회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좀 보면요. 동계통 상용 예비선 수전 방식 보니까 송전 배전선로 사고 시 예비선으로 절체되어서 정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왜? 1회선 수전 방식은 절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절체되는 그 시간 동안만 정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비선로에 대한 표준 시설 부담금이 추가되어서 비용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예비선로에 대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500m, 50m, 그러니까 200m, 가공일 경우 200m, 지중일 경우 50m 떨어지게 되면 상용선로에 대한 시설 부담금도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선로에 대한 그 시설 부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른 계통 2회선 수전 방식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선로를 끌어가는데 거리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뢰성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알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 사항들, 관련 규정들을 모르면 이 문구만 봐서는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기술사 답안지를 쓰실 때도 이 내용을 암기해서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추가해서 더 기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수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도심지가 이렇게 이 선로가 루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2회선 수전인 것 같지만 수용가에서 한 가닥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ALTS가 없으니까. 자, 얘도 이제 1회선 수전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닥을 까서 들어가서 2회선 수전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렇게 돌아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호개전 방식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차단기는 얘하고 얘만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호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호협조를 해주는 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다 돼 있어요. 단 돈만 더 비용만 더 추가를 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용이 추가가 되느냐? 보호개전 시스템이 단일 회선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루프 배전을 통한 2회선 수전 방식으로 배전선로 사고만으로는 정전이 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쪽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전력을 공급하니까 무정전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단 보호개전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다. 복잡한데 구현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돈만 더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은요. 하나의 수용가에 3회선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가 3회선이 병렬로 운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4회선이 될 수도 있고 5회선이 될 수도 있어요. 3회선 이상 운전하는 방식인데 3회선 이상 수전받아서 운전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사고가 제거가 되는 경우 두 가지 다 자동으로 사고가 난 선로를 제거해서 무정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대신에 3회선이 들어오는 방식이니까 2회선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호개전 방식도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게 뭐냐? 굉장히 고가의 설비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신뢰성은 높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현장은요,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수용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수전 방식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보다는 하부에다가 UPS라든지 비상전원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무정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용가에서는 이 방식보다는 2회선 수전으로 받고 2차 측을 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스포트 네트워크 적용 안 하거든요. 2회선 수전 받고 그다음에 하부에 어떤 있는 시스템을 더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스포트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뒤에서 별도의 항목을 띄워서 분리를 해서 바로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특징 6가지 혹은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공급 신뢰도가 매우 높다. 왜? 3회선 수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장 제거 및 복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프로텍터, 네트워크 퓨즈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차단하고 없어지면 복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회선 수전 방식에 비해서 설비의 이용률이 높다. 자, 요건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적다. 왜? 이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변압기 병렬 운전 방식입니다. 3개의 뱅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병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전압 변동률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겠죠. 대신에 단락 전류는 커지는 또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보호장치, 아까 제가 프로텍터 퓨즈, 프로텍터 차단기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호 개선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부분은 암기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량을 채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사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사용되는 건 주로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이 2가지 방식은 기본 공급 약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통에서 요구하는 신뢰성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2회선 수준을 받느니 차라리 하부에다가 어떤 그런 전원 시스템을 보강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도 높이면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당연히 암기해서 써주시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검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는 게 합격으로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해 드릴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적용 사례를 들어서 답안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요,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시면 좋고,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그 조명설비 학회 1년에 회비가 2만 원인가 2만 5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만 편의 논문을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논문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인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회선 수전 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상용 2회선 수전 방법 적용해서 무정전 설비 구축 방안 사례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회선 수전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합니다. 2회선 수전할 때 예를 들어서 상용하고 예비가 있는데 상용과 예비에서 이게 ALTS가 절체가 될 때 0.02촌가 0.2촌가 아마 정전이 발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접점이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얘가 떨어졌다가 붙기 때문에 요 넘어가는 요 시간 동안에 정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밀한 기계 같은 경우에 0.2초의 정전이 발생이 되더라도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하부에다가 일반적으로 정말 이제 중요한 설비 같은 경우에 UPS라든지 이런 것들 달아두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부에도 상용 전원에서 이제 비상 전원으로 절체가 될 때 그냥 ATS를 쓰는 게 아니라 CTTS나 STS를 써서 절체가 되는 그 순간에도 정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수전선로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1회선을 포함하여 2회선 수전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며 수전선로를 2회선으로 하는 경우 선로 고장일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장을 신속히 감지하여 건전한
전원으로 수전을 절체한다. 아까 예비선로로 절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A라는 선로와 B라는 선로가 있는데 얘를 절체하기 위해서 여기에 ALTS라는 걸 설치합니다. 자, 상용에서 쓰고 있다가 얘가 사고가 생기면 이쪽에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이게 절체가 되잖아요. 이 절체가 되는 요 시간이 한 0.2초 정도 발생이 되는데 요거에 의해서 이 하부에 0.2초의 정전이 발생이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얘가 절체가 되는 그 순간에도 무정전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비상전원 같은 거,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요 하부에 UPS를 설치해서 이 UPS는 요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파워를 공급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경제적이면서 훨씬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비상전원으로 얘를 절체를 시킬 때 여기 절체 스위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ATS라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CTTS라는 절체 스위치를 두거나 아니면 전력전자 소재를 쓴 STS라는 이런 스위치를 넣어서 무정전으로 절체가 돼서 비상전원에서 파워를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절차하는 동안이라도 정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하에 대해서는 특히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데도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나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발전기를 포함한 ESS와 CTTS를 설치해서 이런 백업 설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사례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CTTS라고 해서 우리가 그 비상전원 측으로 절체가 될 때 뭐 일반적으로 ATS로 절체하게 되면 ATS도 절체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정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CTTS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이 CTTS는 이 무순단으로 그러니까 무정전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발생이 되면 UVR이 27번 계정기, 부족전압 계정기가 동작을 해서 정전이 된 거를 감지해가지고 얘를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ATS를 절체시켜요. 그러면 발전기가 신호를 받아서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해내기까지는 주파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격각과 맞아지게끔 확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전기가 그런 전압이나 주파수를 회복하는 데까지 정상 상태로 올라가는 데까지 한 10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ATS로 동작을 시켰을 때는요, 요만큼의 정전 시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CTTS는 그게 아니에요. CTTS는 사전에 정전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예고 정전에 대한 부분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돌발적인 정전 사고에 대해서는 CTTS도 정전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한전에서 여기에 보수 계획이 있으니 2020년 10월 1일 뭐 1시에 정전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CTTS를 설치한 수용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정전이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예고가 돼 있으니까 발전기를 미리 가동을 시켜줘요. 미리 가동을 시켜서 1시가 되기 전에 얘가 전격 전압과 전격 주파수를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예고 정전이 되기 전에 CTTS에서 얘하고 이 선로 쪽하고 이제 동기를 확인해요. 위상차 5도, 뭐 전압 몇 % 이내, 주파수 0.2Hz 이내 오차 범위가 되게끔 조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절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절체를 시켜서 얘하고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이 동시에 두 개가 연결이 되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기가 맞지 않으면 충돌이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기를 확인한 상태에서 두 개의 스위치를 같이 연결해서 상용전원으로도 전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비상전원으로도 전력을 공급받아서 발전기가 병렬 운전이 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부분을 개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CTTS 같은 경우에는요, 예고 정전에 있어서는 무정전으로 파워를 공급할 수가 있지만 돌발 사고에서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CTTS는 스태틱이니까 전력전자 소자를 써서 반도체 소자를 써서 무순단으로 절체를 시켜주는 방식인 거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예고 정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돌발 사고에 있어서는 발전기를 이제 기동을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정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부에다 UPS를 설치해가지고 파워를 공급해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UPS를 설치했는데 왜 발전기를 돌리느냐? UPS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니까
얘는 뭐 영원히 뭐 몇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정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량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전력이 필요하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어떤 그런 신뢰성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요, 어떤 그 저널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용해서 쓰시면 좋고요. 이거를 내가 직접 뭐 설계해가지고 하려면 이런 게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 이 자료에 보면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T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부에 UPS를 설치하고 무슨 단으로? 무정전으로 부하 쪽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자, 요 그림 암기를 해 두시면 좋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CTTS 설치하고 비상용 발전기 설치하고 요 하부에 또 UPS 설치를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S, CTTS, STS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ATS하고 CTTS는 좀 비슷하지만 CTTS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2개가 들어가면서 이게 상용 전원과 비상용 발전기가 2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이런 순간이 발생이 됩니다. 이랬을 때는 상용 전원의 위상, 전압 주파수가 발전기하고 다르게 되면 충돌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위상차 5도, 주파수 0.2Hz, 전압차 5% 미만일 경우 이걸 동기 검정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동기 검정을 해서 이 동기를 맞춰준 상태에서 병렬 운전에 들어가고 정전이 일어나기 전에 얘를 개방해서 발전기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CTTS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뭐 빠르게 수전 방식에 대한 부분, 뭐 기본적인 사항들, 법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술사 답안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좋아요. 뭐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개념이 과연 실무에 쓰일 수 있는가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무의 적용 사례. 이러한 어떤 형태의 구성이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본 공급 약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참고사항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답안지에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수전 방식에 대한 비교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